평화로운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한 소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내 동생을 돌려줘. 동생이 여기 묻혀 있어. 민준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찢어놓았고 6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6살 아이의 말이 환상으로 치부되었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애달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해맑은 초등학교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 뒤로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고 앞으로는 작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은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몇몇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간식을 나눠 먹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선생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붉은 벽돌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충격적인 사건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1학년 A반의 민준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어 주로 혼자 놀거나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곤 했다. 오늘 그의 커다란 눈동자는 멍하니 운동장 중앙의 붉은 벽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공간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질 때까지는 동생 돌려줘.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는 벽돌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 동생 돌려줘. 동생이 저기 밑에 있어. 민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술래잡기 하던 아이들이 멈춰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아이들은 민준이가 무슨 놀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킥킥 웃었지만 그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웃음을 거두었다. 민준의 담임인 윤서연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다. 민준아, 괜찮니? 진정하자. 서연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몸부림치며 작은 손으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흐느꼈다. 내 동생이 저기 묻혀 있어요. 내가 실수로 동생을 묻어버렸어. 그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깜짝 놀라 민준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한복판에 홀로 놓인 붉은 벽돌,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선생님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섬뜩함을 느꼈다. 민준의 눈빛은 장난치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생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깊은 진짜 고통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민준이가 미쳤나 봐. 한 남학생이 외치자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울면서 반복해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생이 저기 있어요.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었어요. 서연 선생님이 민준이를 일으켰지만 아이는 너무 약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울음소리가 점점 운동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혼란스러운 시선을 끌었다. 쉬는 시간의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감이 감돌았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쉬는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 선생님에게 이끌려 교무실로 들어간 민준이도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셔츠 끝자락을 꽉 쥐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내 동생이 붉은 벽돌 아래 있어요. 내가 동생을 구해야 해요. 서연 선생님은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에 불안함을 느꼈다. 민준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내성적인 아이를 그토록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일까? 사건 소식은 빠르게 학교 전체로 퍼졌다. 회의실에서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체육교사 강지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애가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야. 환영에 시달리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가 쌍둥이 형제와 꽃무늬가 있는 파란 천에 대해 말한 세부 사항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이가 너무 생생하게 말해요. 마치 정말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요. 교장 김민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군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더 걱정할 겁니다. 학교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일부 학생들은 운동장 아래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몇몇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민준이가 심리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서연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민준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그 붉은 벽돌, 모두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 같았다. 평소처럼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이제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민준의 사건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모여 쌍둥이 형제와 묻힌 아기에 대한 소문을 속삭였다. 서연 선생님이 민준이를 양호실로 데려가 쉬게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얇은 담요를 꽉 쥐고 충혈된 눈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동생아, 미안해. 형이 구해줄게. 서연 선생님이 옆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고 장난꾸러기부터 내성적인 아이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민준이처럼 그런 상태에 빠진 아이는 처음 보았다. 아이는 단순히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운동장 중앙의 붉은 벽돌을 언급할 때마다 민준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내 동생이 진짜 저기 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서연 선생님은 작은 푸른 천에 대한 세부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라 6살 아이의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잠시 쉬어보자.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와 얘기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민준이가 상상하고 있다면 왜 넓은 운동장에서 하필 그 한 벽돌을 정확히 가리킬까?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민준이가 태어나기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의실에서 교사들 사이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체육교사 강지훈은 여전히 조롱하는 태도였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 애가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이제 환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서연 선생님,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학교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하지만 국어교사 이하은이 반박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내성적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게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요. 푸른 천, 작은 꽃무늬, 붉은 벽돌. 어떻게 6살 아이가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교장 김민석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민준이의 확신은 무시할 수 없었다. 우선 학부모에게 알려야겠군요. 김 교장이 결정했다. 서연 선생님, 민준이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주세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도 연락하겠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요. 장수연, 민준의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녀는 방금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고 바느질 작업으로 옷에 실밥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거의 화를 냈다. 서연 선생님, 아이를 너무 응석받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민준이 하나만 낳았어요. 병원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무슨 쌍둥이 동생이 있겠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민준아,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이렇게 말썽 피우면 어떡하니? 하지만 민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몰라요. 내 동생이 운동장 밑에 있어요. 난 동생이 우는 걸 봤어요. 동생은 나랑 닮았는데 더 작아요. 동생은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서 바로 저 붉은 벽돌 아래 묻혀 있어요. 민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수연을 충격에 빠뜨렸다. 서연 선생님은 그녀가 떨리는 것을 보고 않도록 도왔다. 수연 씨, 진정하세요. 아마도 민준이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연은 6년 전부터 보관해온 병원 기록을 휴대폰으로 열었다.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산모 장수연, 남아 출산, 체중 3.2kg, 날짜 2018년 5월 15일, 제왕절개 수술에서 특이사항 없음. 그녀는 화면을 서연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쌍둥이 출산 같은 건 없었어요. 서연 선생님은 기록을 자세히 읽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만약 모든 것이 수연의 말대로라면 왜 민준이는 그런 이상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시선은 운동장을 향하고 있었다. 붉은 벽돌이 홀로 놓여 있는 곳을. 선생님, 저기를 파보세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내 동생이 저기 아래 있어요. 동생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양호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연 선생님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민준이가 자주 악몽에 시달려 한밤중에 깨어나 자신과 닮은 아기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서연 선생님은 상황을 다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장은 보고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이 더 길어질 수는 없어요. 만약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전교생이 불안해질 겁니다. 지역 경찰에 연락해서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서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민준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운동장 아래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2명의 경찰관이 학교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연 선생님과 수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에서 민준을 신문했다. 선임 경찰관 박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너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누가 너에게 쌍둥이 동생에 대해 말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붉은 벽돌 아래 묻혀 있다고 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었어요.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동생이 저를 불러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준호는 신중하게 민준의 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다. 정말 확실하니? 거짓말은 나쁜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운동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들, 저기를 파보세요. 진짜예요. 아이의 확신에 준호는 놀랐다. 그는 서연 선생님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이 일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군요. 아이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을 파는 것은 큰일이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연은 한쪽 구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경찰과 상의한 후 김 교장은 붉은 벽돌 주변 지역을 임시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인근 도시에서 심리상담사를 불러 민준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 박지원이 민준과 대화한 후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게 심리적 장애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운동장 아래에 묻힌 형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가 그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안전한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문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가 귀신에 씌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이 예전에 공동묘지였거나 오래된 야전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장 김민석에게 압력이 가중되었다. 서연 선생님은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 아래 붉은 벽돌을 바라보며 운동장에 서 있었다. 과연 그 아래에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문했다.
김 교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 이 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준호 형사님이 동의하시면 내일 아침 팀을 보내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맞다면 파볼 것이고 아니라면 최소한 아이가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 선생님은 통화를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두려운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규칙적인 삽과 곡괭이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노란 경고 테이프 밖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모든 시선은 붉은 벽돌 아래 파여진 구덩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사팀은 조심스럽게 흙을 퍼올렸고 따뜻한 날씨임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민준이는 서연 선생님과 수연 사이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구덩이에서 떼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백한 얼굴은 마치 자신의 악몽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서연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을 힐끗 보았다. 수연은 떨고 있었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민준을 꾸짖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가 7년간 쌓아온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준호 경위는 법의학팀 옆에 서서 공사팀이 약 1m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때 속도를 늦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조심하세요. 그가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떤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세요. 갑자기 한 작업자가 멈췄다. 그의 손에 든 삽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온 현장이 얼어붙은 듯했다. 작업자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낡은 천조각이 드러났다. 푸른색이 바랜 흙으로 얼룩진 천조각이었다. 군중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고 몇몇 학부모들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다. 서연 선생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민준이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천이었다. 낡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작은 꽃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준아, 너 정말 사실을 말했구나? 수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했고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천에 고정되어 있었다. 법의학팀이 빠르게 다가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다. 그들이 천을 펼쳤을 때 작은 몇 조각들이 떨어져 붉은 흙 위에 하얗게 빛났다. 한 학부모의 비명이 침묵을 깨뜨렸다. 수연은 쓰러져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서연 선생님이 재빨리 수연을 부축했지만 그녀 자신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내 동생. 민준이가 속삭였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서연 선생님만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동생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마치 아이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준호 경위는 법의학팀에게 증거를 수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법의학 전문가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천과 뼈 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것은 신생아의 뼈입니다. 이미경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부패 정도로 볼 때 약 6차 7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온 현장이 침묵에 빠졌다. 6, 7년이라면 민준이가 태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바리케이드 밖에 군중이 폭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다른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었고 소식은 금방 퍼져 몇 분 안에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사실을 말했어. 누군가 외쳤다. 정말로 아기의 시신이 있었어. 소문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귀신 이야기부터 이 땅이 한때 야전 병원이었던 곳의 어두운 비밀까지. 김 교장은 한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학교 운동장을 파는 결정이 이렇게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준호 경위에게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너무 큰일입니다.
준호 경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역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는 즉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수연 씨가 출산한 병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수연은 서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어난 후 민준을 꽉 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엄마가 믿지 않아서. 그녀는 계속 반복했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했다.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구덩이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서연 선생님은 옆에 서서 자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진실 앞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빠르게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떠날 것을 요청했다. 법의학팀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조사했지만 천과 몇 개의 뼈 조각 외에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준호 경위는 모든 시료를 도시의 실험실로 보내 DNA 분석과 사망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만약 이것이 신생아이고 수연 씨의 출산 시기와 일치한다면 의료사고 또는 더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황혼이 내리자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다. 붉은 벽돌이 있던 자리는 이제 학교의 중심부에 상처처럼 남겨진 빈 구덩이가 되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학부모들이 분노와 함께 떠나갔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두려움을 안고 갔다.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도 모르던 비밀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서연 선생님은 학교에 남아 희미한 불빛 아래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 그의 꿈, 그리고 낡은 푸른 천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6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민준이가 해냈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마을에서는 민준과 푸른 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모든 골목과 구석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가 천안의 눈을 가졌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쌍둥이 형제의 영혼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은 소문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다. 진실은 소문이 아니라 과거 어딘가에 병원 기록 속에 있었다. 그리고 7년 전에 누군가가 묻으려 했던 비밀 속에 있었다. 밤이 내리고 달빛이 빈 구덩이를 비추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다. 운동장은 조용했지만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은 벽돌 아래의 발견은 단지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거짓말을 휩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붉은 벽돌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푸른 천과 신생아의 뼈는 이제 증거봉투에 담겨 도시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다.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물가에서 길모퉁이까지 소셜미디어 그룹에서 이웃 대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흘러다녔다. 6살 민준의 이야기. 묻힌 쌍둥이 형제를 본 아이는 충격을 넘어 더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누가 아이를 묻었는가? 왜 병원 기록에는 쌍둥이 출산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민준에게 진실을 알게 했는가? 지역경찰서에서 준호 경위는 사건을 담당하며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보낸 예비 보고서는 뼈가 약 6-7년 전에 사망한 신생아의 것임을 확인했고 민준의 출생일인 2018년 5월 15일과 일치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군. 준호 경위는 중얼거리며 수연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문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산모 장수연, 남아 출산, 제왕절개 수술,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운동장 아래의 발견은 이 진실에 의문을 던졌다. 준호 경위는 먼저 수연이 출산한 오래된 야전병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병원은 10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9년에 철거되어 해맑은 초등학교가 지어졌다. 만약 아이가 학교 운동장 아래에 묻혔다면 그것은 그 땅이 아직 병원 부지였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준호 경위는 동료에게 말했다. 이형, 우리는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봐야 해.
조사팀은 지방보건부 기록에서 병원 직원 명단을 확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받거나 은퇴했다. 의심의 초점은 수연의 수술을 집도한 최원태 의사에게 맞춰졌다. 최 의사는 이제 환갑에 가까워 인근 도시에서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조사차 불렀을 때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이 회피하는 듯했다. 이것이 준호경이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실에서 최 의사는 준호경이 맞은편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출산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7년 전이고 저는 매달 수십 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기록에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준호경이는 낡은 푸른 천과 뼈 조각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보세요. 경위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학교 운동장, 즉 예전 병원 부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운동장 아래 묻힌 신생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최 의사는 창백해졌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 아기 시신을 그곳에 버렸을 수도 있겠죠. 당시 야전병원은 혼잡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준호경이는 그가 땀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현재 유골의 DNA를 분석 중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최 의사의 반응을 관찰하며 만약 이것이 수연 씨와 관련이 있다면 당신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연의 집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연은 눈빛이 공허한 채 민준을 안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발견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는 몰랐어, 민준아.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만약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민준은 어머니를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동생은 제가 동생을 찾기만 원했어요. 그의 말은 수연이 더 크게 울게 만들었고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서연 선생님이 수연을 방문하여 민준에게 여전히 동생이 꿈에 나타나는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제 동생은 이제 떠났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 이상한 연결을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후 DNA 결과가 실험실에서 도착했다. 준호경이는 봉투를 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는 유골이 수연과 민준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즉 그것은 수연의 아이이자 민준의 형제, 아마도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준호경이는 즉시 수연을 경찰서로 불렀다. 결과를 들었을 때 그녀는 쓰러져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 선생님이 수연과 함께 왔고 그녀를 위로하며 안았지만 그녀 자신도 진실에 충격을 받았다. DNA 결과는 최 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DNA 보고서를 그의 앞에 올려놓았다. 유골은 수연 씨의 아이입니다. 준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였습니다. 신생아가 그냥 사라져서 병원 운동장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 의사는 떨기 시작했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저는 모릅니다. 그가 더듬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경찰은 한 목격자를 찾아냈다. 한나라는 야전병원의 전 간호사였다. 그녀는 수연이 출산한 밤에 최 의사가 수술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은 첨보다리를 안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다. 그가 실수에 대해 그리고 숨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증언과 DNA 결과는 최 의사를 궁지에 몰았다. 마지막 신문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준호경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말해보세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최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눈을 감은 채 마치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악몽과 마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푸른 천과 붉은 벽돌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한 정해진 밤, 야전병원에서 일어난 암흑의 실수가 모두에게 알려지려는 순간이었다. 경찰서 신문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 의사는 여러 날의 부인 끝에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DNA 결과가 신생아 유골이 수연의 아이임을 확인했고 간호사 한나의 증언이 그를 궁지로 몰았다. 준호 경위는 최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최 의사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채 마치 7년 동안 피해 다녔던 악몽과 마주하는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날 밤 수연 씨의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침을 삼켰다. 마치 각 단어가 그의 마음을 베는 칼날 같았다. 준호 경위는 동료에게 녹음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의 시선은 최 의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경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2018년 5월 15일 그 운명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은 위급한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즉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다. 야전병원은 시설이 부족했고 저와 한 명의 간호사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 의사가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초음파는 당시 선명하지 않았고 장비도 낡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최 의사는 두 태아를 발견했다. 첫 번째 아이, 민주는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이는 더 작았고 이미 자궁 내에서 질식해 있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최 의사가 고백했다. 두 번째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고 쌍둥이 출산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했다면 아마도 아이는 살았을 것입니다. 준호 경위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서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를 묻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들고 절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수연 씨는 수술 후 의식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한나는 수술실 밖에서만 도왔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저는 고소당하고 면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이 어둠에 잠겼을 때 최 의사는 수술실에서 푸른 천을 가져와 신생아의 시신을 감쌌다. 새벽 1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몰래 병원 앞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작은 삽으로 그는 나무 아래 얕은 구덩이를 파고 천에 쌓인 시신을 넣은 뒤 흙으로 덮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 땅은 나중에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경위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한 아이를 쓰레기처럼 묻었고 가족이 7년 동안 혼란 속에 살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 경위는 계속해서 물었다. 푸른 천, 작은 꽃무늬, 정확히 민준이가 묘사한 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귀신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않지만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연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DNA 결과를 알게 된 후 수연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민준을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알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어. 엄마는 몰랐어. 민준은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 동생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동생은 엄마가 알기만을 원했어요. 그의 말은 수연의 울음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실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 선생님이 수연을 방문했고 그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아직도 꿈에서 동생을 보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동생은 떠났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민준의 꿈의 정확함, 처음부터 붙인 위치까지는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경찰은 최 의사의 고백 후 추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클리닉을 수색하여 야전 병원에서 가져온 몇몇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다. 비록 수연의 출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나 간호사의 증언이 확인되어 최 의사가 그날 밤 혼자 행동했다는 사실이 강화되었다. 준호 경위는 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이것은 범죄를 은폐한 행위입니다. 외부의 여론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시청 앞에 모여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지역신문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민준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의 압력으로 지방보건부는 옛 야전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했고 다른 가능한 은폐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고통스럽지만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 경위를 만나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작은 의식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했다. 제 아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제가 그 아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이제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영원히. 준호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가 완료된 후 도움을 약속했다. 밤이 내리자 마을은 고요함에 잠겼다. 하지만 민준과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붉은 벽돌 아래의 비밀은 6살 아이의 결연함 덕분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한 가족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한때 존경받던 사람의 몰락이었다. 최 의사는 이제 감방에 앉아 양심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빈 구덩이가 남은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상기로 남아있었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의 붉은 벽돌 아래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조용한 마을에 남아있었다. 최 의사는 과실치사와 시신은닉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수연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지만 어떤 금액도 아이를 잃은 고통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옛 야전병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의료관리에 있어 더 많은 실수가 드러났고 지방보건부는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해야 했다. 민준의 이야기, 꿈을 통해 붙인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6살 소년의 이야기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것은 윤리와 책임에 대한 경종으로 남았다. 수연의 작은 집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수연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이를 위해 작은 추모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연 선생님과 준호 경위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을 골라 집 한쪽에 간단한 제단을 마련했다. 제단 위에는 향로 옆에 빈 액자가 놓여 있었다. 이는 이름 없는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수연은 민준의 제안에 따라 잃어버린 아이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작은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빛과 희망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민준아, 네가 동생을 민수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지? 수연이 첫 향을 피우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이 반짝였다. 네, 엄마. 제 동생은 그 이름을 좋아해요. 저는 알아요. 6살 아이였지만 그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였다. 수연은 아들을 안았고 눈물이 뺨을 차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다. 미안해, 민수야. 그녀는 빈 액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기억할게. 의식은 간단했고 서연 선생님, 몇몇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준호 경위만 참석했다. 마을절에서 온 스님이 민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민주는 흰 옷을 입고 어머니 옆에 서서 향을 들고 입술을 움직여 쌍둥이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서연 선생님은 한쪽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울부짖던 날들, 붉은 벽돌을 가리키던 결연한 눈빛을 떠올렸다. 민준아,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린 소년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품었다. 의식 후 수연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찾았다. 그녀는 재봉 일을 다시 시작했고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매일 밤 그녀는 민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치 두 아이 모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한때 악몽에 시달리던 민준은 이제 더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을 꿈에서 보지 않았지만 작은 재단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민수야, 형이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해맑은 초등학교도 서서히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았다. 공포의 중심이었던 붉은 벽돌이 잇자리에는 이제 하얀 국화 덤불이 심어졌다. 순수함과 치유의 상징이었다. 김 교장은 사건 처리에 너무 신중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직함과 용기에 관한 특별 활동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이 아이는 우리에게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학부모 회의에서 말했다. 민준은 교실로 돌아왔고 더 이상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귀신을 보는 아이라고 놀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선생님은 담임으로서 민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림과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민준은 교실에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두 똑같이 생긴 소년이 손을 잡고 벼가 파란 들판에 서 있고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건 저와 민수 형이에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선생님은 그를 안으며 아이가 찾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사건으로 동요했던 마을 공동체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준과 민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용기와 혈육 간의 신비로운 연결에 관한 전설처럼 전해졌다.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의 하얀 국화를 민수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오후,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 근처 벼밭으로 나갔다. 모자는 둑에 앉아 석양이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아, 아직도 엄마를 원망하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